You look at what's happening last night in Sweden. Sweden. 안녕하세요. 2020년 8월 24일 월요일 북유럽 연구소의 북극여우입니다. 지난밤 스웨덴에 무슨 일이 있었나 35주차 소식입니다. 스웨덴은 가을에 학기를 시작하기 때문에 8월이면 방학을 마치고 다들 새 학기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유학생들은 대부분 8월 중순에 스웨덴에 도착하죠. 스웨덴에 도착해서 기숙사에 살기 시작했을 때 처음으로 초대받은 파티가 바로 가재 파티였습니다. 지난 26주차에 스웨덴의 상반기 음식 달력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하반기 음식 절기는 가재로 시작합니다. 8월에 가재 축제. 북유럽에서 특히 인기가 많은 허브인 딜을 가득 뿌려서 삶은 가재를 수북하게 쌓아놓고 친구들하고 함께 까먹는 전통이 있습니다. 딜은 코스모스 이파리 같이 생긴 허브인데요. 특유의 산뜻한 향이 있어서 감자 샐러드나 생선 요리에 두루 쓰이지요. 제 동생은 이 딜을 넣은 감자 샐러드가 돌아와서도 제일 먹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스웨덴에서는 16세기부터 가재를 먹기 시작했는데요. 가재는 귀족의 음식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대중에게 퍼진 것은 19세기 중반부터인데 20세기 초반에는 가재 개체수 보호를 위해서 6월하고 7월에는 가재를 잡지 못하도록 법으로 정해놓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그 제한이 풀렸지만 가재를 수입해오기 때문이죠. 하지만 가재의 수확철인 늦은 여름 즐기는 가재 파티의 전통은 이어오고 있습니다. 8월 초에 집으로 날라오는 슈퍼마켓 전단에 보면 전단지에도 잡지에도 신문에도 온통 가재 사진으로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마트에 가면 파티용으로 나온 가재가 그려진 고깔모자, 턱바지, 일회용 접시, 냅킨, 그리고 얼굴이 그려진 보름달들이 쌓여 있습니다. 가재가 지구를 정복했나 싶을 정도로 요란스럽게 가재의 물품이 많은데요. 보름달 장식은 이제 백야가 짧아지고 날이 어두워졌다는 의미, 달의 시대가 왔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가재 요리의 반주로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감자로 만든 독주인 스납스가 제격입니다. 이때도 역시 줄기차게 헬랑고르라는 노래를 외치면서 술을 마시는데요. 여름을 보내고 가을을 맞는 파티입니다. 8월 31일은 삭힌 청어를 먹는 날이라고 하는데요. 이 삭힌 청어는 세계에서 가장 냄새나는 음식으로 악명 높은 시스트로밍입니다. 푹 삭힌 홍어도 시스트로밍 앞에서는 명함을 못 내밀 정도라고 하는데요. 봄에 잡은 청어에 소금을 넣고 밀봉을 해서 발효를 시키고 8월 31일에 처음으로 열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젓갈을 만드는 것하고 비슷한 원리죠. 전통적으로 얇은 빵 위에 시스트로밍과 삶은 감자, 양파 등등의 야채와 버터 그리고 또는 크림을 올려서 먹는다고 해요. 썩은 발냄새 같다는 평으로 스웨덴 사람 중에도 못 먹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요즘은 캔에 넣어서 파는데 시스트렘을 먹을 수 있어야지만 진정한 스웨덴 사람이라고 하던데요. 요즘은 슈퍼에서도 파니까 혹시라도 궁금하시다면 여러분 스웨덴에 가실 때 한번 캔 하나만 사서 드셔보세요. 전 그렇게 심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10월 4일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계피빵의 날, 시나몬번이라고 하죠. 스웨덴어로는 카니엘블레라고 하는데요. 한국의 단팥바처럼 스웨덴 어느 가게를 가나 빵집을 가나 카페를 가나 다 있는 기본적인 아이템입니다. 사실 저한테 스웨덴은 카넬블레 냄새로 기억됩니다. 눈을 감고 스웨덴을 떠올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카넬블레 냄새거든요. 달콤하고 향긋한 카넬블레 향이 도시를 감고 있다고 해야 되나? 아침 일찍 거리를 나서면 도시 전체에 희미하게 계피빵 냄새가 돕니다. 스웨덴 계피빵에는 카다몬이라는 향신료를 넣어서 약간 독특한 향이 있는데 이 카다몬이 스웨덴에선 굉장히 인기가 많은 향신료거든요. 커피집에 가면 어떤 곳에는 뭐 계피가루, 초콜릿가루 이렇게 있는데 스웨덴에는 카다몬 가루를 놓아두는 곳도 많아요. 계피빵의 날은 1999년에 시작이 됐습니다. 밀가루, 이스트, 설탕, 마가린 제조업자가 함께 모여서 홈 베이킹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한 것이 그 기원이라고 합니다. 뭔가 약간 빼빼로데이 같은 냄새가 나죠. 수백 년에서 1000년 가까이 되는 역사를 지닌 다른 날에 비해서 카넬블레의 날, 계피빵의 날은 사실 전통이라 보기도 어렵지만 자칭 계피빵의 종주국이라 불리는 스웨덴이다 보니까 자리매김은 확실히 되었습니다. 스웨덴의 국가 홍보 자료에 따르면 스웨덴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연간 316개의 계피빵을 먹는다고 해요. 그럼 일주일에 6개를 먹는 셈이잖아요. 제가 처음 자료를 봤을 때 이상하다. 분명히 더 먹을 텐데 하루에 2개 이상 먹는 사람도 많은데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자료를 자세히 보니까 판매량만으로 집계한 것이고 집에서 구워 먹는 것은 빠진 수치라고 합니다. 스웨덴에 가시면 꼭 잊지 마세요. 카넬블레.
12월 13일은 루시아 데이, 루시아의 날입니다. 1년 중에 가장 밤이 긴 날, 하지의 반대쪽에 있는 날입니다. 여름에 미드소마르가 있다면 겨울에는 루시아 데이가 있습니다. 한국의 동지에 해당하는 날입니다. 이날에는 샤프란빵, 페퍼카코, 글릭 의 3종 세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 하면 먼저 샤프란빵은요. 반죽물에 샤프란을 우려서 황금색이 나는 반죽으로 빵을 굽는데요. 제 눈에는 높은 음자리표처럼 생겼는데 꼬리를 말고 있는 고양이 같다고 해서 루시아 고양이 빵이라고도 합니다. 페퍼카코는 이날만 먹는 건 아니고 사실 1년 내내 굉장히 인기가 많은 생강과자입니다. 페퍼카코만 전문으로 파는 가게도 있을 정도고요. 보통은 하트 모양이 많은데 하트 모양, 별 모양의 얇은 쿠키로 아주 바삭합니다. 초콜릿색인데 초콜릿 맛은 아니고 생강을 넣어서 약간 독특한 맛이 납니다. 12월에 거리를 걷다 보면 여기저기 페퍼카코 굽는 냄새가 나지요. 상자나 큰 통에 넣어서 파는데 1년 내내 슈퍼마켓에서 볼 수 있습니다. 글릭도 빠질 수가 없죠. 글릭은 뱅쇼의 북유럽 버전입니다. 와인에 건포도와 과일, 향신료 등을 넣어서 따뜻하게 데운 것입니다. 도수가 있는 것도 있고 또 있어봐야 2도, 3도 이 정도이기 때문에 슈퍼에서도 사실 수 있고요. 감기 예방에 특별히 좋다고 합니다. 루시아 절기부터 크리스마스까지 내내 마시는 술이고요. 손잡이가 달린 유리잔에 담아서 냅니다. 자, 드디어 12월 25일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에는 지금껏 나온 모든 음식을 한 상에 다 차려낸 크리스마스 뷔페, 율보드라는 뷔페가 차려집니다. 스웨덴식 뷔페를 스몰고스보드라고 하는데 여기는 차갑고 뜨거운 음식을 전부 다 큰 테이블에 올려놓고 함께 먹는 스웨덴의 전통 방식이거든요. 율보드는 율이 크리스마스란 뜻이에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상차림, 크리스마스 뷔페, 율보드라고 합니다. 율보드에는 여러 번 나왔던 감자로 만든 독주, 슈납스와 함께 먹는 스웨덴식 전통 상차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집집마다 메뉴가 다르겠지만 보통 전통적으로 크리스마스 햄, 그 다음 통밀빵, 얀슨스 템테이션이라고 불리는 그 감자하고 엔초비를 넣어서 만든 감자 그라탕, 그 다음 소세지, 절인 청어, 물론 미트볼도 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에는 정향이라고 불리는 향신료를 오렌지에 콕콕 꽂아서 빨간색 리본으로 장식한 오렌지를 상위에 올려놓기도 합니다. 스웨덴은 채식 인구가 인구의 10%가 넘어서요. 요즘은 채식이 좀 대세인 분위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상차림에도 채식이 많이 반영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햄 대신에 비트라든가 여러 가지 야채를 활용한 상을 차려내기도 하고 미트볼에도 미트볼 대신에 야채를 넣어서 야채볼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이렇게 상을 차리기도 하고요. 요즘에는 채식 음식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네요. 아무튼 이날 정말 엄청난 상차림이라서 여러분이 그날 크리스마스 뷔페를 가시면 바이킹 뷔페라는 말이 이래서 나왔구나 하는 걸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크리스마스 무렵 북유럽에 가시면 뭐 호텔이든 레스토랑이든 이런 곳에 율보드라고 쓰여있는 간판이 있을 텐데 거길 찾아서 들어가시면 전통 북유럽식 크리스마스 상차림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특정한 날 특정한 음식을 먹고 노는 것은 사실 보이는 것 이상의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제 전공은 지속가능 발전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지속가능 발전이라고 하면 뭐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것,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는 것, 또는 경제적으로 뭐 계속할 수 있는 것, 경제적 자립 이런 걸 의미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지속 가능에는 훨씬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한 사회가 지속 가능한지를 측정하는 데는 여러 지표가 있는데 그중에 전통과 역사를 공유하는가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내려오는 전통을 지키고 참여할 때 그 사회의 구성원이라는 소속감과 동질감이 강화되는 것이죠. 전통을 계승하고 퍼뜨려 발전시키는 것은 사회 통합을 강화하는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들이 절기마다 함께 모여서 늘 먹던 음식, 수백 년 전통으로 이어오는 음식을 찾아 먹게 되면 일부러 전통 산업을 보호하기 전에 이미 시장이 원하는 아이템이 되니까 자연히 육성이 되겠죠. 스웨덴을 비롯한 북유럽은 더 이상 금발의 파란 눈을 가진 바이킹의 나라가 아닙니다. 전체 인구의 20%가 이민자 또는 이민 2세입니다. 줄어드는 인구와 노령화를 극복하기 위해서 20세기 들어 스웨덴은 적극적인 이민자 수용 정책을 펼쳤고 2030년이면 스웨덴 인구의 10%가 무슬림일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들 모두가 이제는 스웨덴인입니다. 신참 스웨덴인이 스웨덴다움을 배우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음식 달력에 나오는 전통과 문화를 함께하는 것입니다. 비단 이민자가 아니더라도 이제 막 걷기 시작하는 꼬마부터 꼬부랑 노인까지 같은 노래를 부르고 같은 춤을 추고 같은 음식을 먹으면서 세대 간의 소통이 자유로워집니다. 전 스웨덴에서 몇 해 살지 않았는데도
커피 향을 맡으면 카넬블라 생각이 납니다. 겨울이 오면 친구들하고 초를 켜놓고 글렉을 마시면서 피카를 하고 싶습니다. 친구들하고 함께했던 몸에 익은 기억, 음식, 문화 이런 게 결국은 제가 그리워하는 스웨덴이 아닐까요? 때마다 철에 맞는 음식을 만들고 함께 즐기다 보면 자연히 그 공동체에 속한 느낌이 듭니다. 구성원으로서의 정체성이 생깁니다. 그래서인지 나라 사랑이 유별난 스웨덴 사람들은 해외에 나가서도 이 음식 절기를 꼭 지킨다고 하네요. 저는 팥죽이라도 좀 끓여 먹어야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음 시간까지 헤이도! 더 많은 뉴스는 북유럽연구소 브런치를 찾으시거나 북유럽연구소 페이스북을 참조하세요.